안녕하십니까. 이페스 손사 자동차보험 윤석열 강사입니다. 먼저 2021년 44회 손해자동사 시험을 치신 우리 수험생 여러분들의 합격을 기원합니다. 코로나로 정신없는 한 해를 또 보냈는데 어지럽고 혼란스러운 시국에도 열심히 공부하셔서 좋은 결과 있기를 바라고 또 너무너무 고생 많으셨습니다. 올해 시험을 먼저 간략하게 좀 총평하면 무난했습니다. 무난한 시험이었고 뭐 다뤘던 부분에서 대부분 다 출제가 됐고, 한 가지 아쉬운 건 또 너무 이렇게 말하면 그런가요? 예상 가능한 범위 내에서 시험이 출제되다 보니 대부분 많은 수험생, 조금이라도 열심히 하신 분들은 좀 손쉽게 답안을 작성하셨을 거예요. 그렇다 보니 자연히 답안을 잘 못 작성하신 분들은 상대적으로 점수를 좀 덜 받으실 수도 있을 거고, 예상 가능한 범위 내에서 시험이 출제되다 보니까 평균 점수 자체는 조금 낮아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어쨌건 논란이 될 만한 문제의 시험들은 아니었습니다. 물론 사례 문제가 안 나오고 이제 사례형 약술 문제가 출제됐는데 조금 논란이 있을 수 있는 부분이기는 하지만 대체적으로 약술도 그렇고 평이했던 문제가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2차 시험의 특징이 상대평가다 보니까 조금 점수가 낮아질 수 있을 것 같은 우려가 조금 됩니다. 일단 1번 문제부터 기출 해설 강의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자동차 사고의 사례를 검토하고 물음에 답하시오. 3개의 문제로 쪼개서 문제를 줬습니다. 사고 발생 경위, 자동차 보험 대인배상의 김영피보험자인 A의 직원인 B가, A의 직원인 B가 업무 지시를 받고, 일단 업무 중인가 봅니다. 업무 지시를 받고 피보험 자동차를 면허 정지 상태. 자, 면허 정지는 이거 무면허예요. 그죠? 자, 무면허 얘기가 딱 나온 순간 면부책 여부는 별로 고민할 필요가 없어요. 왜? 우리 늘 가정교하고 공부했듯 작년에 면책 약관에 개정되면서 무면허 운전 면책은 더 이상 대인배상의 면책 사유는 아니에요. 사고 부담금에 대한 내용들을 딱 캐치할 수 있어야 되겠죠. 음주운전을 하던 중, 무면허인데 음주운전이에요. 자, 무면허 플러스 음주가 섞여 있어요. 자, 이것도 우리가 또 살펴봤던 사례들과 내용들이고요. 자, 신호 위반으로 횡단보도를 보행 중인 C를 충격한 사고가 발생했고, B의 범죄 행위로 판명된 이 사고는 B는 현장에서 사망했대요. 자, 횡단보도를 보행하 좀 논리가 좀 잘 모르겠어요. 사례를 억지로 짜맞힌 느낌이 드는 이유가, 보행자를 치고 다른 충격이나 또 다른 가드레일이나 또 인도를 통해서 전복됐다 이런 내용도 없이 보행자를 쳤는데 B가 사망합니다. B가 차 안에 타고 있던 B가 사망을 하고 C도 치료 중 사망해요. 둘 다 사망한 사고고, A는 B의 면허 정지 상태에 대해서 알지 못하였고 B의 음주운전 행위에 대해서는 직접적인 말이나 행동이 아니라 간접적으로 승인 및 방조한 것이 나타났다 돼 있죠. 자, 간접적으로, 자, 여기서 볼 수 있는 건 김영피보험자 A의 묵시적인 승인이 있어요. 그죠? 음주운전 행위에 대한 묵시적인 승인이 있다. 요걸 우리가 꼭 체크하고 사고부담금을 검토해야 돼요. 자, 그러면 문제에서 묻는 문제는, 자, A를 사업주로 하여, 자, 보험계약상 산재보험 및 A를 김영피보험자라는 업무용 자동차 보험 대인배상과 대인배상 2, 대인배상은 무보험 자동차, 자기신체사고 사망보험금은 1억에 가입돼 있었고요. B의 손해는 다음과 같으며 제시되지 않는 사항의 이외에 약관상 추가적인 비용이나 공제액은 없다. 자기신체사고로 지급된 자기신체사고 지급보험금의 계산 규정에 따른 실제 손해액은 3억인데 대인배상에서 손해방지와 경감을 위하여 B측이 지출했대요. B측이 지출했고 금액은 300만원. 자, 일단 묻는 질문들을 봅시다. 업무상 재해로 인정될 경우 B의 산재 예상 수급 금액은 2억 원이 됩니다. C의 손해와 관련된 사항은 다음과 같다. 보험 지급 기준상 치료비를 포함한 부상보험금 3천만 원, 보험금 지급 기준상 사망보험금 산정액은 3억. 근데 이 사고로 C는 공무원연금에서 유족보상금 1억 5천을 받을 수 있고 지급받았고, C는 재산상 상속인 A로부터, 자, 상속인은 A로부터, A는 누구냐면 김영피보험자예요. 그죠?
B가 죽었는데 김영필은 사업주가 형사합의를 제안합니다. 형사합의금 5천만 원을 받고 원활하게 형사합의를 진행합니다. A로부터 보험금 채권 양도를 받았고 A로부터 채권 양도를 받고 보험회사는 채권 양도 통지가 완료된 상태입니다. 자, 여기서 이제 묻는 문제는 자, 1번 자동차 보험 대인 배상에 있어서 사고부담금의 의의와 이에 대한 약관 규정을 설명하시오. 사고부담금을 쓰래요. 자, 아까 그 좀 전에 주어진 사례에서 사고부담금을 약술해야 되는데 이거는 여러분들이 정말 너무 많이 준비했던 문제예요. 그죠? 약관 규정 뭐라고 돼 있나요? 김영피보험자가 피보험자가 무면허 운전, 음주운전을 하거나 그죠? 김영피보험자의 명시적, 묵시적 승인하에서 피보험자 자동차의 운전자가 무면허 운전 또는 음주운전을 하였을 때 사고부담금을 부담해요. 또 어떤 경우 있죠? 사고조치 미흡에 따른 사고부담금도 부담하도록 돼 있어요. 자, 그럼 결국 뭐예요? 보험자가 보험금을 지급할 경우 사고부담금을 부담합니다. 지금 이 사안은 대인배상 1, 2 다 보험자가 부담해야 되는 사고예요. 따라서 결과론적으로 피보험자는 사고부담금을 부담하는데 그럼 사고부담금의 약관 규정은 약관에 규정하고 있는 내용 그대로 쓰면 되고요. 내용은 뭡니까? 뭐 사고부담금, 목차 편하게 써도 되죠. 대인배상 1, 2 구분해도 되고요. 상관없습니다. 또는 음주운전의 사고부담금, 무면허운전의 사고부담금 이렇게 사고부담금으로 목차를 잡고 대인배상 1은 음주는 1,000만 원, 그죠? 대인배상 2는 1억, 그죠? 음주일 경우 요걸 또 쪼개서 써도 되고요. 아니면 그냥 음주 무면허로 구분해도 되고요. 대인배상 1 음주는 1,000만 원이지만 무면허 그다음에 사고조치 미흡은 300만 원이에요, 그죠? 대인배상 2는 다 똑같이 1억이고요. 그죠? 요 내용 쓰는 거고요. 그죠? 사고부담금에 대해서 또 그 다음에 쓸 수 있는 건 어떻게 적용할 것이냐 또는 사고부담금을 납입하지 않은 경우 약관에는 어떻게 정확하게 표시되어 있냐면 경제적인 이유 또는 경제적인 사유 등으로 피보험자가 사고부담금을 부담하지 못한 경우 어떻게 한다고 되어 있죠? 그렇죠. 이거는 구상 또는 선보상을 하고 일단 보험자가 보상하고 그 금액에 사고부담금에 납입을 요청하죠. 이거 구상이라고 표현해도 되고요. 자, 이렇게 내용을 쓰면 무난하게 10점 받을 수 있습니다. 조금 내용이 부실하다 그러면 7, 8점 이상 받을 수 있는. 그리고 요 사고부담금이 개정된 부분들이니까 일부 이런 내용들을 누락시켰다거나 이 금액들의 금액의 차이가 있었다거나 또 약관 규정을 미비하게 작성했다라면 상대적으로 이건 많은 수험생들이 잘 썼을 거기 때문에 감점의 요인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거는 여러 차례 강조했었고 많이 여러분들하고 풀어봤던 문제니까 그리고 약술로도 우리가 준비했던 문제니까 다 잘 썼을 거라 생각하고 자 그래서 사고부담금을 산출하고 납부 의무자를 설명하시오. 자 사고부담금은 일단 우리 이 기준대로 요거를 납부하게 될 텐데 얼마를 납부합니까? 일단 음주와 플러스 무면허가 섞여 있어요. 자, 이때는 다 질의응답 시간에도 제가 많이 질문이 왔었던 건데 중복해서 지급되지 않죠. 제일 큰 금액을 지급합니다. 큰 금액 얼마예요? 자, 음주가 더 크죠. 자, 음주에 해당하는 사고부담금을 납부합니다. 자, 그러면 이거 쓸 때 일단 이게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고부담금 납부 대상이 되는 건 맞죠. 왜? 음주했다고 돼 있으니까, 그죠? 그리고 음주운전을 행위를 한 자, 누구죠? 피보험자가 되는, 운전피보험자가 될 이 B가 운전한 경우에 있어서 B의 사고부담금 납부는 오케이예요. 그런데 이 납부 의무자를 쓰라 그랬으니까 자 B와 누가 납부하냐? B의 상속인 그리고 A가 납부를 하냐에 대한 문제가 논점이 될 거예요. 자 먼저 납부 금액은 이 대인배상 1은 1,000만 원. 대인배상 1은 1,000만 원 음주운전 했으니까 그죠? 대인배상 2는 1억 원이 그 기준이 될 텐데 요 1억 원은 일단 잠깐 보고 2,000만 원 일단 우선 지급될 거예요. 대인배상 1은. 자 상속인 B의 상속인들이 납부를 해야 되고요. A도 마찬가지죠. 왜? 김영피보험자의 명시적 묵시적 승인이 있었어요. 어떤 승인? 묵시적 아까 밑줄 걷듯이 묵시적 승인이 A에게 있는 바 A도 무음주운전에 대한 무면허 운전에 대한 사고부담금을 납부해야 됩니다. 둘 중에 한 명이 납부하면 돼요. 자, 그렇게 써주면 되겠죠. 자, 그럼 금액은 1억, 대인배상 1은 1억, 대인배상 1은 1,000만 원, 대인배상 2는
1억을 납부하고 납부하는 사람은 B의 상속인과 A도 납부 대상이 됩니다. 둘 중 누가 납부하든 상관없어요. 보험자는 한 곳에 납부를 시키겠죠. 자, 이게 이제 실무적이긴 한데 만약 B의 상속권자들이 이게 납부를 하게 됐을 때 B를 했을 때 물론 그것까지 묻는 문제는 아니었겠지만 보험사 직원은 물론 대인배상 자기 신체 사고는 뭐 구상이나 이런 부분들이 존재하지는 않지만 이 자기 신체 사고 지급된 금액들을 실무적으로는 상계하고 처리하려고 할 수도 있을 거예요. 자, 일단 그거는 뭐 문제에서 안 써도 상관없었고요. 일단 묻는 문제는 이거였으니까 B와 A의 상속인 기준으로 B는 상속 기준으로 상속권자들이 사고부담금 납부, A가 사고부담금을 납부합니다. 자, 금액은 자 일단 우리 이 3번 문제를 풀어야 요 정확하게 사고부담금 납부 금액들을 알 수가 있는데 우선 대인배상이잖아요. 일단 대인배상 1은 납부가 될 거예요. 무조건 1,000만 원이. 대인배상 2도 납부가 돼요. 일단 실무적으로. 자, 다음 사례에서 3번 문제 같이 보면서 B와 C에 대한 지급보험금을 산출하고 그 근거를 설명하시오. 자, 10점인데 자, 아마 이걸 정확하게 문제를 못 푸신 분들 또 계산이 혹여 틀린 분들은 요 두 개를 다 맞췄다면 물론 20점 맞을 수 있을 거고요. 조금 누락이 있어가지고 좀 감점이 된다 하더라도 부분 점수가 있으니까 너무 염려 안 하셔도 되고 B와 C를 구분해서 점수를 줬다는 건 5점 5점 죄점 할 거란 얘기예요. 그죠? 그리고 논란이 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었으니까 충분히 내용은 기술할 부분들이 있을 거고 자, 요 10점과 요 10점과 요 10점은 좀 저는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만약 이 부분을 놓치신 분들은 좀 위기가 있으실 수 있을 것 같고요. 이 부분을 좀 실수하셨던 분들은 그래도 당락에 크게 영향을 미치지는 않아 보여요. 제 개인적으로는. 자, 일단 B와 C에 대한 지급보험금을 한번 구해봅시다. 일단 대인배상에 해당하는 우리 C를 한번 볼게요. 자, 아까 얘기했듯이 C는 우리 요 앞에 그 문제에서 보면 자, C는 일단 3억 원의 사망보험금이 산정이 되는데요. 부상보험금은 얼마죠? 3천. 그리고 사망보험금은 3억이 산정되는데 여기서 일단 구분을 해보면 C에 대한 지급보험금에서 일단 대인배상 1 기준으로 한번 산정해봐요. 대인배상 1 기준으로. 대인배상 1 부상보험금 3천. 사망보험금 1억 5천이에요. 이건 잘 아실 거고. 근데 이제 얘의 총 실제 손해 자체는 3억 3천이에요. 왜? 총 얘네 실지급 기준으로 산정된 사망보험금 3억, 부상보험금 3천. 그런데 여기서 공제돼야 될 게 있어요. 어떤 거? 손익상계의 대상이 되는 것들이 있어요. 손익상계 대상이 되는 거 뭐? 공무원연금. 자, 제가 제 문제집에도 나와있고 손익상계 과거 기출된 문제도 보면 일단 형사합의금, 공무원연금에서 받는 연금 기준들 이런 금액들 다 손익상계의 대상이 됩니다. 따라서 공무원연금에서 받게 된 금액 얼마? 1억 5천만 원은 손익상계의 대상이 돼요. 자, 사망보험금으로 3억 3천을 받아 3억이니까 3억에서 일단 우선 공제합시다. 3억에서 1억 5천만 원의 유족연금을 공제해요. 그리고 채권양도 통지에 해당하는 금액 5천만 원은 이거는 공제하나 공제 안 하나가 논란이에요. 유족연금으로 1억 5천만 원 맞죠? 자, 1억 5천만 원. 그리고 사망보험금의 채권양도 통지에 해당하는 금액 이거는 공제하냐 안 하냐에 대한 논란이 있죠. 자, 공제 이거 누구로부터 받은 겁니까? A측으로부터 받은 B측인데 B측의 사업주인 A가 지급했어요. 자, 채권양도 통지는 일단 이건 제가 문제를 다룬 건 무보험자동차 상해를 다룰 때 이 채권양도 통지에 대한 문제를 한번 계산 문제에서 다룬 적이 있어요. 채권양도 통지는 공제되지 않아요. 그죠? 무보험자동차 상해에서는 공제가 되는데 대인배상에서는 공제되지 않습니다. 자, 이걸 가지고 출제자가 좀 깊은 문제 이 채권양도 통지에 대한 내용들을 묻는 문제였다라고 해석하시는 분도 계신데 그렇게까지 깊게 해석하지 않아도 일단 채권양도 통지는 실무상 이거는 공제되지 않는다라는 기준으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요거는 공제 대상이 아니에요. 그죠? 공제 대상이 아니니까 요거는 제끼고 그러면 3억에서 공제되는 건 얼마예요? 1억 5천밖에 없어요. 그럼 총 지급되는 건 1억 5천. 여기서 부상보험금은 공제되지 않으니까 총 1억 5천이 공제되면 지급되는 지급보험금은 1억 8천만 원이 지급돼요. 누구에게? C에게. 그런데 이 1억 8천은 대인배상 1으로 해결이 돼요. 사실.
대인배상 1에 부상보험금 3천만 원, 사망보험금 1억 5천, 한도로 1억 8천이 지급되니까 실제로는 대인배상 1 기준에 해당하는 금액만 지급하면 되는데, 따라서 저도 처음에 답안 쓸 때 사고보험금 이렇게 지급한다고 돼 있는데, 자, 실무적인 거 이건 굉장히 자동차보험 실무 담당자가 공지하는데, 얘네가 제가 뭐 모험 답안에도 실어놨는데, 얘네가 요 공지한 국민연금보험,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당연히 이거는 구상권을 행사합니다. 1억 5천이 이해 때문에 지급됐으니까 제3자의 권리에 대해서 대의 취득한다라는 규정으로 제가 모범 답안에 실어놨어요. 당연히 얘네는 구상이 들어오고 보상 담당자는 그 구상이 들어왔을 때 대응해야 하니 당연히 실무상으로 뭐 구상금이 안 들어온다 그러면 모를까, 들어온다 그래도 1억에 대한 사고부담금은 피보험자가 납부해야 됩니다. 누가 납부해요? A나 유족 측이 납부해야 되는 문제가 생긴다. 자, 그러면 결과론적으로 금액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C에 대한 지급보험금은 1억 8천이 지급이 되는데, 1억 8천이 지급이 되지만, 사고부담금은 1억 1천만 원이 사고부담금이 된다. 이해되시죠? 무슨 말인지. 자, 요거 잘 체크해 놓으시고. 자, 만약 공단에서 구상금이 안 들어온다 그러면, 뭐 그런 내용까지 기술하면 좋겠지만, 그런 내용을 안 쓰신다 하더라도, 공단에서 구상금이 들어오면, 당연히 사고부담금을 납부해야 하기 때문에, 사고부담금을 납부한다. 이렇게 작성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일단 이거 뭐 5점으로 이렇게 측정된 거니까 뭐 일부 부분적으로 틀렸다. 그래도 너무 수험생 여러분들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되고, 또 맞추셨다 그러면 다 상대적으로 당연히 유리한 거니까요. 그 다음에 지급보험금 B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이 B도 사실 논란이 되게 많을 수 있어요. 자, B의 지급보험금. B는 일단 본인이 사망을 합니다. 자, 그러면 B는 일단 자기 신체 사고의 대상이 돼요. 자, 자기 신체 사고의 대상이 되고, 자기 신체 사고 중에서도 이거는 지가 혼자 운전하다가 사고 난 거잖아요. 그래서 이건 단독 사고예요, 단독 사고. 뭔가 누구에게부터 대인배상이나 대인배상 투로부터 지급받을 수 있는 금액이 없어요, 이거는. 그죠? 공제액이 없는 사고라고요. 따라서 어떻게 되는 거예요? 사고로 인한 자기 신체 사고에 해당하는 1억을 지급하면 끝이에요. 자, 그런데 여기서 좀 논란이 될 수 있는 건, 이게 그럼 공제액이 혹시 만약 있는 사고였다라고 하면 이 공제액에 해당이 되냐? 공제액은 산재는 그때 제가 얘기했듯 이거는 공제액에 해당되지 않는다. 물론 약관마다 좀 차이가 있다라고 그랬죠. 공제액이 혹시 있는 사고라고 해서 3억에서 2억 공제를 받고 1억을 썼다 그러면 뭐 계산은 맞겠지만 근거에서는 조금 오차가 있을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또 공제액 대상, 산재액 기준으로 예정된 금액이 2억인데, 자, 산재법 37조에 보면 이 산재 자체에서도 산재 근로자의 고의 자살, 그것이 원인이 된 경우에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지 않는다라는 규정이 있어요. 따라서 이거는 산재로도 공제액이 대상되지 않는다. 뭐 요거 썼다라고 하는 분들은 뭐 일정 부분 점수가 뭐 1억 계산이 맞으면 이 부분 점수가 있을 수는 있겠지만, 근거에서는 조금 틀린 답안이 된다. 결국 결과론적으로 1억이 된다. 산재 단독 사고라고 이해하시면 아주 간단하다, 이거는. 그리고 지급된 비용 부분도 있어요. 자, 근데 비용은 자기 신체 사고의 비용이 아니에요. 지금 여기서 보면 전 이걸 가지고 좀 논란이 돼. 사망을 했는데 어떻게 이거 사고 처리에 비용이 발생했는지 잘 모르겠는데, 어쨌건 문제 속에서는 비용에 대한 내용들을 줬으니 비용에 대한 내용들도 처리를 해야 되는데, 이건 대인배상의 비용으로 처리해야 돼요. 대인배상의 비용으로 처리해야 되고, 누가 지급하냐면 B 측이 지급해요. 누가 이건데, B 측이라고 해놓고 B는 누구예요? B는 그대로 해서 죽었다는데, 그죠? 참 논란이 조금 있을 수 있습니다, 이것도. 어쨌건 B 측이 지급했는데 이걸 얼마 지급했냐면 300만 원의 비용을 처리했어요. 자, 이거는 뭐로 처리해야 돼요? 대인배상의 비용으로 처리해야 돼요. 그럼 결과론적으로 자기 신체 사고는 1억으로 끝나는 게 맞고요. 비용적인 부분들을 300만 원은 대인배상의 비용으로 처리합니다. 이해 가시죠? 무슨 말인지? 자, 구분을 좀 해야 됩니다. 자기 신체 사고에 1억이다 하고 이거 비용을 공제시키면 안 돼요. 이거는 포함시켜서 처리한다 그러면 안 되고요. 대인배상과 자기 신체 사고는 구분을 해야 된다. 자, B에 대해서는 여러분들 뭐 1억 많이 맞추셨을 것 같고요. C에 대해서 조금 뭐 계산이 틀렸었다 하더라도 조금 부분 점수가 있을 수 있으니까 너무 염려 안 하셔도 됩니다. 사실 1번, 2번을 잘 썼어야 됩니다. 이 사고부담금과 관련된 문제들은 약술로 많이 대비했고, 제가 뭐 안심특강이나 먼 가정마다 사실 굉장히 강조했었는 문제니까 제 수업을 들으셨던 분들은 뭐 잘 쓰셨을 거라고 생각되고요. 또 혹 그 계산 문제도 제가 뭐 안심특강 풀 때 풀었지만,
부담할 수 있는 문제가 나올 수도 있다. 그래서 제가 그런 유사 문제들도 한번 냈었는데 지금 문제하고는 조금 차이가 있지만 사고 부담, 액을 부담시키는 문제들도 다뤄봤고 기본에 충실했던 분들은 잘 맞추셨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2번 피보험자 개별 적용에 관해서 설명하시오. 이것도 모의고사 1회차 때 제가 설명했었고 모르겠어요. 제가 다른 보험사에서도 문제를 좀 내달라 그랬을 때 냈었던 문제 같은데 냈었는데 이 문제는 다 준비를 했을 거고 다만 문제는 이게 20점짜리로 출제가 돼서 저는 10점짜리 15점짜리로 문제를 출제했었는데 내용을 조금 제가 줬던 답안보다는 내용을 조금 더 많이 쓰셔야 아마 20점짜리로 출제됐으니 수강생 여러분들도 좀 눈치 빠른 수강생들 제 수업 들었던 분들은 조금 내용의 분량들을 좀 더 쓰려고 노력을 했으셨을 거예요. 일단 약관 규정도 있지만 일단 개별 적용의 의 충분히 쓸 수 있죠. 피보험자마다 면책 사유나 보상 책임 발생 요건들을 개별적으로 검토해야 되는 피보험자 개별 적용 이론을 두고 있다. 약관에 있는 내용들, 약관이 아니죠. 책에 있는 내용 그대로 쓰면 되는 거였고. 약관 규정도 명시돼 있죠. 대인 배상 자체는 이 장은 피보험자마다 개별적으로 적용합니다. 라고 약관 규정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약관 규정에 이 개별 적용에 예외 사유들을 두고 있죠. 1번 고의사고, 그죠? 2번 유상운송, 3번 시험용, 경기용. 요건 예외적으로 두고 있으니 요 예외 사유들도 써줬어야죠, 당연히. 자, 요거는 완벽하게 써야 되고 또 써줄 수 있다면 20점짜리 문제니까 어떻게 실제적으로 적용할 것이냐. 적용의 문제들이 있죠. 예를 들어도 있고 적용의 예 이렇게 써도 되고요. 그죠? 그 다음에 개별 적용의 결과에 따른 피보험자의 이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 여부. 자, 개별 적용의 결과에 따른 구상 여부는 고의사고를 제외하고는 구상 안 되죠. 그죠? 그런 내용들을 조금 더 살을 붙여서 쓸 수 있었으면 충분히 적정 점수를 받을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단 무조건 썼어야 됐고 제가 나눠준 건 이 자료들이고 그죠? 그 다음에 구체적인 적용의 예나 구상 관련돼서도 여러분들 좀 어느 정도 기본 강의나 내용에 충실하신 분들은 충분히 작성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마 한 장 반 정도, 2장 가까이 답안이 나올 수 있죠. 그렇게 쓰면. 너무나도 뭐랄까요? 평이한 문제여가지고 그리고 개별 적용이 나올 때가 됐었어요. 20년 전인가 한번 나오고 한 번도 안 나왔었기 때문에 그리고 제가 누차 설명했듯 사례 속에서도 개별 적용은 우리가 공부하고 있는 사례의 거의 대부분을 차지한다. 그렇기 때문에 사례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이 개별 적용을 일단 사례를 공부하면 당연히 이해해야 할 사안이었고 약술로도 준비하라고 얘기했었는데 시험에 출제가 됐습니다. 모의고사 1회차 때도 나눠줬던 내용들이고 일단 공부하신 분들이라면 어느 정도 다 쓰실 수 있었을 거라 생각 들어요. 자, 그 다음 자, 위자료와 관련된 문제도 출제됐습니다. 위자료 관련된 문제들도 지나치게 강조했죠. 제가 다 외우라 그랬고 그죠? 안 나온 지도 오래됐다 그랬고 그리고 사례 속에서도 다뤘고 약술로도 여러 차례 제가 문제 출제했어요. 그죠? 모의고사 4회차에도 냈고요. 온라인 모의고사 3회차에도 냈고 많이 출제가 됐고 또 여기서는 그냥 단순하게 위자료만 작성하지 말고 우리 문제 자체는 뭐였어요? 손해배상 제도에 있어서의 위자료에 대해서 설명하라고 했잖아요. 그럼 손해배상 제도에 있어서의 위자료를 설명했었어야죠. 자, 자동차보험 지급 기준의 위자료와 손해배상 제도의 위자료는 달라요. 그죠? 왜요? 손해배상 제도의 위자료는 법원의 기준으로 판단하는데 여러분들이 공부하는 그 책 읽는 제 제가 질문 엄청 많이 받았던 거. 왜 자동차보험은 60% 과실 공제하지 않습니까? 이런 거. 사실 그런 내용들을 간략하게 한 반 페이지 정도. 자, 위자료는 재량껏 판단한다. 법원마다. 자, 왜? 정신적인 손해에 대한 기준들을 판단하는 거기 때문에 금액으로 환산한 거기 때문에 자, 뭘 쓰면 될까요? 일단 위자료의 정의 정도? 위자료의 의 이런 걸 쓰신 분들이 있으면 너무 좋고요. 위자료는 뭐예요? 정신적 손해를 금전으로 환산한 것이다. 그래서 자동차보험 약관에는 사망, 부상, 후유장애를 구분해서 자동차보험 약관에 위자료를 두고 있다. 이렇게 써주고 법원에서 손해배상 제도에서의 위자료의 특징
그럼 이건 뭐예요? 법원시에서 인정되는 위자료의 기준들을 좀 약간 간략하게 설면 되는 거예요. 보통은 1억 정도의 기준으로 통상적인 기준으로 산정하지만 일률적으로 정해진 게 아니라 법원 재량껏 판단합니다. 그래서 왜 법원 재량껏 판단하다 보니까 조금 위자료가 손해배상에서 조금 위자료가 더 크게 측정되는 경우들도 있을 수 있어요. 그죠? 그리고 법원에서는 피해자의 가시를 몇 프로? 60% 정도로 제한합니다. 이건 책임 문제하고도 여러분들 같이 뭐 계산 문제 많이 푸시는 문제들이 되고, 또 제가 한번 모의고사 문제에서 법원과 지급 기준과 법원시 손해배상 제도의 차이점에 대해서 한번 약술로 기출한 문제가 있을 거예요. 거기에서도 보면 위자료의 차이를 두고 있다. 그래서 그런 내용들을 좀 써줬으면 좋았고, 그 다음에 자동차 보험 약관에서 두고 있는 위자료의 기준들을 작성하면 됩니다. 그래서 뭐 배점을 보자면 알 수는 없지만 뭐 한 여기 5점, 이게 한 15점 정도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리고 이 약관의 위자료 기준도 좀 배점을 구분시킬 수 있겠죠. 사망, 부상, 후유장애 뭐 5점씩 이런 식으로 이렇게 출제가 될 것 예상이 되는데 뭐 알 수는 없습니다. 자, 일단 사망은 어떻게 구분되어 있어요? 사망은 8천을 나이를 기준이죠. 19세를 기준으로 8천과 5천으로 구분하죠. 19세가 아니지. 정확하게 되면 나이가 65세를 기준이죠. 65세를 기준으로 구분을 하고 있죠. 65세 기준으로 넘어가면 나이가 더 많으면 5천만 원, 65세 미만의 경우에는 8천만 원을 규정하고 있고, 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약관에 민법의 상속 규정을 따른다고 되어 있어요. 사망의 경우. 그리고 부상은 1급부터 14급까지의 기준으로 1급부터 14급 기준으로 차등되어 있다. 자, 어떤 분들은 이거 다 외워서 쓰시는 분도 계실 거예요. 그죠? 그리고 더 중요한 건 이건 뭐 그러면 최고 200만 원부터 14급 15만 원까지 차등되어 있다. 이 정도만 작성하셨어도, 요거 일일이 수치를 다 안 쓰셔도, 요거는 제가 외우라고 그랬었던 것 같고, 여러분들에게 더 중요한 건 뭐라 그랬어요? 제가 뭐 기출 모은다음에 나눠줬지만, 과실상계 후 후유장애 상실수익액과 가정개업비가 후유장애 보험금 보상 한도를 초과하는 경우는 부상보험금 한도 내에서 위자료를 지급한다. 요 적용에 관한 특징적인 부분들을 꼭 작성해서 써야 된다. 중요한 문구였다. 자, 그 다음에 후유장애 보험금. 후유장애 보험금도 구분돼 있죠. 자, 부상보험의 성격과 후유장애 보험금의 성격은 사망보험금과 부상보험금이 약간 믹싱되어 있는 문제다. 그래서 일단 1급부터 65세 가정개업이 대상인 경우에는 4,500에서 8,000에서 가정개업이 대상인 경우에는 65세를 기준으로 8,000의 노동력 상실률, 그 다음에 85%, 그 다음에 65세 이상인 경우에는 5천만 원의 노동력 상실률 곱하기 85%, 50% 이상인 경우, 그죠? 그리고 후유장애 보험금이 가정개업이 대상이 아닌 경우에는 8천, 5천이 아니라 4,500, 4천을 기준으로 노동력 상실률과 0.85를 곱하게 돼 있다. 그리고 여기 기준에 보면 50% 미만의 후유장애가 남은 경우에는 부상보험금처럼 이렇게 차등돼 있죠. 400부터 50까지. 이것도 마찬가지로 적용시키는 게 더 중요하죠. 부상보험금과 부상보험금과 후유장애 보험금이 중복될 때는 후유장애 보험금과 상실수익액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후유장애 위자료를 일단 원칙적으로 지급하도록 하되, 다만 부상보험금이 후유장애 보험금보다 큰 경우에는 후유장애 보험금을 위자료로 지급한다. 이 내용은 뭐 너무나 많이 강조하고 여러분들하고 풀어봤던 문제니까 위자료는 다 잘 썼을 거라 생각하고, 다만 이 부분들은 조금 더 뭐 참신하게 목차를 작성하거나 내용을 충분히 기술하신 분들은 좋은 점수를 받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뭐 나올 만한 문제였어요. 뭐 다 나올 만한 문제였고 좋은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자, 4번 문제는 이제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 자배법에서 두고 있는 자동차 피해 지원 사업에 대해서 설명하시오. 15점짜리로 문제가 주어졌습니다. 자, 피해자 지원 사업은 정확하게 말하면 자동차 보험 자체에서 자배법에 규정하고 있는데요. 30조부터 39조까지 자배법 5장의 첫 시작 문구가 피해자 지원 사업이에요. 자, 피해자 지원 사업에 대표적으로 들어가는 게 정보보장 사업이에요. 자, 근데 정보보장 사업을 묻는 거로 저는 예상이 되는데, 만약에 피해자 지원 사업을 다 묻는 문제였다면 이건 20점도 안 돼요. 40점짜리 문제로 내야 돼.
써야 될 게 엄청 많아요. 그 조항들 자체가. 자, 그러니까 이거는 피해자 피해자 지원 사업 중에서도 특히 정부 보장 사업들, 왜냐면 대표적인 피해자 지원하는 사업이니까요. 요거를 묻는 문제였고, 정부 보장 사업 내에서도 제가 늘 여러분들한테 강조했었는데, 목차도 잡으라고 꼭 얘기했던 거, 유가족 지원에 대한 부분들, 그죠? 유가족 피해자 지원. 이런 문구들이 사실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정부 보장을 묻는 문제였고요. 어떤 수험생들은 이거를 뭐 피해자 보호 제도라고 오해하고 답안을 작성한 분들도 계실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근데 피해자 보호 제도 안에도 정부 보장 사업이 들어가긴 합니다. 뭐 정부 보장 사업에 대한 내용을 간략하게 썼다면 그 안에서도 부분 점수를 받을 수 있겠지만, 요걸 묻는 문제는 유족을 지원하는 부분들, 피해자를 지원하는 부분 중에서도 특히 정부 보장 사업을 묻는 문제로 예상이 됩니다. 일단 왜냐하면 이 피해자 지원 사업 자체는 이 보장 사업과 이 보장 사업은 뭐예요? 정부 보장 사업과 또 예방 사업으로 나뉘어요. 어떻게 예방할 것이냐. 근데 예방에 대한 부분들을 쓸 수 있는 부분들은 전 없었을 거라고 보고요. 수험생 중에 다른 분들이 없기 때문에 정부 보장 사업 내에서 이거 어떻게 유가적으로 어떻게 지원하느냐에 대한 부분들을 얼만큼 잘 작성하느냐에 따라 점수 차이가 조금 날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정보장 사업과 관련해서는 온라인 모의고사 단기 집중반 다 제가 15점 배점으로 출제했었는데, 그 부분만 정보장 사업만 잘 작성했었어도 충분한 점수를 맞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정보장 사업이 뭡니까? 뺑소니 사고 또는 무보험 자동차에 의한 사고로 피해자가 아무런 보상을 받지 못할 때 피해자에게 최소한의 구제, 자동차 사고로 인한 사망, 중증의 후유증, 후유장애가 남은 가족들에 대한 지원 사업을 말해요. 그죠? 자, 강제보험으로 보상받지 못한 피해자에 대한 보상이고, 보유불명의 자동차, 그죠? 그리고 책임보험 미가입, 책임보험이 없는 차, 이런 차들에 대해서 보상을 아무것도 못 받을 때 정부가 뭐 한도로 처리해 주는 거예요? 대인 원 한도로 처리해 주는 거예요. 자, 적용 대상의 자동차관리법상의 자동차, 건설기계 구종 뭐 이런 거 써주면 좋고요. 예외 적용하는 예외되는 자동차, 군인차, 미군 보유 차량, 그죠? 그리고 견인되어 육상을 이동할 수 있도록 제장된 자동차, 도로가 아닌 자동차, 장소에서만 운전하는 자동차, 이런 내용들은 적용 제외 대상 자동차들이고, 유가족 지원, 전 요걸 잘 썼어야 했다고 생각합니다. 요거는 뭐 어느 정도 여러분들 목차를 다 잡고 썼을 거고, 정부 보장 사업 자체는. 유가족 지원은 제가 누락시키지 말라고 뭐 답안 쓸 때마다 요거 누락하지 말고 꼭 쓰라고 얘기했었는데, 요거 쓰신 분들은 뭐 좋을 겁니다. 예. 자동차 사고로 사망자나 중증의 후유장애자의 유자녀 또는 가족의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학업이 중단, 생계 곤란 등 문제를 해결하고 중증 장애자의 재활을 돕고 지원하는 사업이에요. 그죠? 지원 기준은 중증 후유장애자는 재활시설을 이용하거나 그 밖의 요양을 위하여 필요한 비용을 보조하고요. 학업을 유지하기 위한 장학금을 지원합니다. 유자녀에게 생활비 대출도 해주고요. 그죠? 이런 내용들 쓸 수 있었으면 뭐 충분합니다. 왜냐면 그 다음 목차들은 사실 못 썼을 분들 많을 거라고요. 이 내용들이 그 내용이에요. 피해 예방사업, 후유장애인 재활 지원, 후유장애 재활 지원 자체는 31조 규정하고 있는 내용들이니까 이 정도까지만 여러분들 작성하면 되고, 그 뒤에 자동차 사고, 피해 지원 사업, 분담금부터 해가지고 뭐 쓸 게 많은데 이것까지 다 여러분들에게 묻는 문제, 썼을 수 있는 부분들은 저는 없을 거라고 보고요. 이거 뭐 대비하신 분들 거의 실무자들도 잘 모를 수도 있기 때문에 이 부분들은 크게 당락에 영향을 미치지 않지만, 이 지원 사업, 유가족 지원과 정부 보장 사업의 기본적인 목차와 내용들은 서술을 하셨다면 한 장 이상의 분량들은 충분히 나왔을 거고, 그 정도만 제출하셔도 뭐 적정 점수는 받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나올 수 있는 문제였는데 아예 그냥 정부 보장 사업이라고 문제를 줬으면 더 좋았을 텐데, 피해자 지원 사업이라고 그래가지고 조금 수험생 여러분들에게 조금 좀 헷갈리게 문제를 출제하고, 또 범위가 일단 피해자 지원 사업 자체만을 묻는 문제라면 굉장히 큰 문제이기 때문에 그걸 다 묻는 문제라고 보여지진 않거든요. 저는 별로 이제 대인 배상 하다 보면 그렇게 중요하지도 않고요, 사실. 그걸 묻는 문제는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부 보장 사업을 묻는 문제였으니 그거만 작성하셔서도 뭐 적정 점수를 받았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당락에는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자, 그 다음에 5번 문제. 이 5번 문제는 모의고사에서 사실 비슷한 문제, 구상권과 관련된 문제들은 여러분들과 많이 다뤘는데, 제가 요번에 이제 뭐 손사이론 1차 시험 때도 봤지만 2차 관련된 문제들이 많이 나왔고요. 요 대위 뭐 이런 내용들을 많이 문제 속에서 1차에서도 나왔었거든요. 요번 1차 공부하신 동차생들이 사실 어떻게 보면 더 답안을 기억해서 뽑아내기 더 좋았을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상법 681조, 682조에 전전물 대위와 청구권 대위를 두고 있는데, 제가 이 무보험 자동차 설명할 때도 그렇고 구상 설명할 때도 그렇고, 자, 대위, 사실 우리가 자동차 사고에서 대위권은 뭐예요? 사실 구상권 폭 넓은 안에 대위를 넣어놨지만, 구상하는 업무 자체가 대위권, 갖고 있는 청구권을 대위해가지고 손해배상 청구권을 대위해서 구상권을 행사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내용에 근거해서 여러분들이 답안을 작성했다면, 제가 모의고사 때, 온라인 모의고사 때 구상에 관한 문제를 썼을 때 이 대위에 대한 내용들을 쓰면서 구상을 풀어갔던 수험생이 있었거든요. 그 수험생 전 결과가 너무 궁금한데 굉장히 잘 썼을 거예요, 그분은. 일단 대위 자체는 우리가 흔히 말하는 구상권 안에 포함된단 말이죠. 그래서 그 대위에 대한 내용들, 여기서 묻는 문제는 저도 모범 답안에 써놨지만 이 내용을 그대로 제 교재 178페이지랑 179페이지에 있는 내용을 그대로 갖다 붙이면 되는데, 구상권과 관련된 문제들을 혹 쓰신 분들이 많을 거예요. 그럼 어떻게 썼을까요? 구상권을. 우리 다뤘던 것처럼 자동차 보험 회사에서 구상권이 생겨나는 유형들 있잖아요. 그죠? 공부했잖아요. 그죠? 그런 내용을 썼다 하면 뭐가 되냐면 그 내용이 요 모범 답안에도 나오겠지만 청구권에 대한 대위가 있어요. 개인 배상에 있어서 적용의 범위에 있어서 보험금 또는 손해배상 청구권의 보험자의 청구권 대위에 대한 규정의 한 부분이 해당될 거예요. 이 부분은. 자, 근데 우리가 그것만 묻는, 대위권에 대해서 묻는 문제였으니까 대위에 대한 내용들도 정리를 해줘야 돼요. 상법에 규정하고 있는 내용들을 그대로 쓰면 되죠. 681조, 682조에 대한 내용들을 써주면 됐고. 제가 작년에도 그렇고, 작년에도 민법과 민법과 자배법을 비교하는 문제도 제가 강조했었는데, 그 문제도 당연히 시험에 나왔었고요. 올해도 이 대위에 대한 내용들은, 대위 자체 이제 점점 시험 트렌드 자체는 모르겠어요. 정말 어떤 수험생들은 사례 문제는 이제 안 나올 거다. 맞아요. 점점 추세 자체가 사례 문제를 강조하지 않을 수는 없지만, 시험 문제가 그걸로 인해서 논란이 될 수 있는 사례 문제들, 보다는 명확한 문제들을 출제하는 경향인 것 같아요. 근데 늘 상법과 또 계약법적 내용들, 그리고 자배법의 내용들, 민법의 내용들, 법률적인 내용들을 꼭 묻는 문제들이 나오고 있어요. 저는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대위에 대한 문제들을 많이 대비는 못하셨을 수도 있지만 구상권에 대해서 일부 작성하셨다면 일정 부분 점수는 15점 배점에서 한 5점 정도 받으실 수 있을 거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고요. 요 잔존물 대위, 청구권 대위에 대해서 명확하게 상법의 내용들의 법률 규정, 그 다음에 취지까지 쓰고 그 다음에 자동차 보험에서 어떻게 대위권이 형성되는지를 작성하셨다면 굉장히 좋은 점수를 받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쨌건 교재에 있는 내용이 그대로 출제된 부분들이라 이제는 이런 부분들까지 정말 안 나오는 곳곳을 잘 찾아야 될 것 같아요. 수험생 여러분들에게. 그래서 내년에는 물론 그렇다고 사례의 비중을 줄일 수는 없습니다. 이렇게 대비 하나도 안 하고 약수를 하고 있다가 사례 문제가 갑자기 낸다 그러면 또 그 문제를 여러분들 너무 당황스럽고 하나도 못 쓸 수 있기 때문에요. 사례 문제만큼 이제 동등한 비등을 가지고 준비를 해야 됩니다. 이 대위에 관련된 문제, 상법에 규정하고 있는 681조, 682조에 두고 있는 청구권 대위의 약관 규정을 써주고, 그래서 자동차 보험에는 어떻게 대위에 대한 내용들을 규정하고 있냐면, 자동차 보험의 대위권에 대한 규정은 이것도 약관에 나와 있어요. 약관에 어떻게 되어 있냐? 보험금 및 손해배상금을 지급한 보험사의 무슨 대위? 이건 잔존물 대위 아니죠, 그죠? 무슨 대위요? 청구권 대위, 청구권 대위. 여기서도 보면 문제 자체가 자동차 보험에 있어서 제3자에 대한 대위. 자, 그럼 제3자에 대한 대위니까 아까 얘기했듯 잔존물 대위는 굳이 안 써도 되겠네요, 그죠? 청구권 대위만 작성하면 되는 거였고, 그 내용을 설명하는 약관, 법률 규정, 그리고 자동차 보험에서 어떻게 적용되는지. 자, 이게 아까 여기 봤듯 보험금을 지급한 대인배상이나, 그죠? 대인배상이나 손해배상금 자체가 대인배상은 범주니까요, 그죠? 대인배상에서 원투로 지급한 보험자의 보험금을 지급한 뒤 피해자가 갖고 있는 제3자에 대한 청구권을 보험자가 대위하는 거죠, 그죠? 그래서 구상하는 거잖아요, 그죠? 자, 이거 권리를 취득한다. 이 내용 쓰면 되는 거고요, 그죠? 다만 보험사가 보상한 금액이 피보험자의 손해의 일부를 보상한 경우, 자, 일부 보상, 그죠? 그 경우에는 피보험자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 한도 내에서 권리를 취득합니다. 이거 뭐예요? 이 상법에 규정하고 있는 규정이죠, 그죠? 일부 지급한 보험자는 그 피보험자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 범주에서, 않는 범위 내에서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 자, 또 여기서 또 언급돼야 될 게 자기신체 사고죠.
각 담보바다의 구상들을 언급해주면 돼요. 그 중에 자기신체 사고는 원칙적으로 대의권이 형성되지 않아요. 제가 기본 강의 시간때도 설명했지만, 대의권이 형성되지 않아요. 왜? 대의하지 않아요. 이건 그냥 상해보험적, 순수 상해보험적 성격의 보험이란 말이에요. 순수 상해보험적 성격의 보험이니까 자기신체 사고는 다만 제3자에 대한 피보험자의 권리, 즉 대인배상이나 무보험자동차 상해에 의해서 지급된 경우에 그 피보험자의 권리는 지돼요. 그러니까 피보험자가 단독사고로 보험금 지급된 났다 그러면 상관없는데 이걸로 대인배상이나 무보험자동차의 상해로 보상이 되는 실제 지급된 이외에 실제 손해가 나가지고 추가된 지급된 부분들이 있다면 그 금액들은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라고 이렇게 규정하고 있어요. 약관에. 자, 요 부분들은 많이 못 쓰셨을 거고 요거까지만 써주셨어도 그리고 요 안에서 구상권의 일정 부분 내용들을 언급하셨다면 유형들을 일정 부분 점수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자, 일단 그 다음에 피보험자의 협조 의무. 피보험자는 보험자가 요 1항의 경우에 따라 권리를 취득한 경우에 필요 조치를 취해야 하며 보험자의 요구에 해당하는 자료를 제출해야 됩니다. 라는 약관의 규정들이 있는데 그건 못 쓰셨더라도 요 부분들. 사실 가장 예상하지 못했던 부분들이라면 이 5번 문제일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기본적으로 1차부터 대의권부터 공부하셨던 분들이라면 이 앞부분들은 어떻게든 짜집어서 썼을 것이고 구상권의 유형들을 작성했다면 일정 부분 점수를 받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자, 출제자의 의도하고 조금 다를 수 있겠지만 기출 해설을 통해서 좀 살펴봤고요. 2022년도 자동차 보험 이페스 손사하고 함께 하신 수강생 여러분들 너무 고생 많으셨고 또 감사하고 수고 많으셨고 좋은 결과 있기를 바랍니다. 또 내년에 올해 이 수업을 듣고 또 지금 공부하신 분들은 이거 듣지는 않겠죠. 이 과정은 이제 저희 학원에 이제 등록하기 위해서 이렇게 보실 분들이 보시겠지만 또 2년이 나서 2022년에도 저랑 같이 공부하신다면 또 좋은 결과 있기를 바라고 저도 열심히 준비해가지고 여러분들의 합격의 지름길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올 한 해 수험생 여러분들 다시 한번 고생하셨고 남은 아직 발표 기간이 남았는데요. 남은 기간 동안 잘 쉼을 취하시고 또 놀지 못하셨던 것도 많이 놀고 또 재충전 하셔야 될 분들은 재충전 하셔가지고 어쨌건 모든 분들이 다 합격할 수는 없겠지만 고생 많으셨고 또 좋은 결과 있기를 간절히 바라보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